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 심준섭 그리고 심포도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상속 재산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지금 제가 돌려줘라고 했죠. 왜 그랬냐면은 이 형제들 간의 분쟁 사례 중에 가장 흔한 게 부모님 몰래 혹은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건강이 편찮으실 때 상속 재산이 될 것들을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다 처분해버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뭐 물려받으려나 보다 하고 보니까 재산이 안 남아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가시기 전에라든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이 재산도 종류별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오늘 심도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가장 흔한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형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형님께서 아버님을 돌봐주시다가 갑자기 내가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부모님 계좌가 있는데 거기 예금에 있는 돈을 막 확 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봤을 때 돈이 막 빠져나가 있더라,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걸 또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어요. 이제 편찮으신 상황에서. 그랬는데 이거는 증여받은 거다, 뭐 내가 이렇게 병간호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좀 더 주신 거다 라고 형님이 말씀하시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태, 심지어 범죄인 경우도 있다라는 게 오늘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분쟁 중에서 가장 흔한 거, 상속재산 누락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인 용어를 엄밀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재산이 없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재산 어디 갔지?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편찮으세요. 그래서 이 의사 능력이 없으신 상황이시다. 말이 어려운데요, 온전히 사리분별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많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증여를 받았다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만취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 내 집을 너한테 팔겠다, 공짜로 주겠다, 이런 거는 무효인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 그러니까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대리인인데 엄마 아빠한테 대리권, 너가 그러면 이거 땅 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 병원비에 보태 써라 라고 정당하게 시키셔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 모르게 그냥 아빠 땅을 어디다 판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돈으로 뭐 병원비를 썼더라도 그거는 무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형님께서 자기가 뭐 꿀꺽 하셨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법적인 효력이 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허위 계약, 어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싸게 사기로 했다, 이런 계약서를 막 가짜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아예 무효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행위 취소 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시하는 것들은 일부만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뭐 한번 가볍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번이라고 한 거는 이게 뭐 유형 말고도 쟁점을 위주로 말씀드리다가 그렇게 된 건데요. 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생존증여랑 그리고 기여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증여 줬다는 거예요, 재산을. 근데 우리가 진짜 주신 거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머니 아버지 재산을 뭐 큰형한테 주시든 뭐 큰 누님한테 주시든 주시고 싶으시니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유효한 거고, 그거를 돌려달라, 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오빠 이거 내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증여라고 우겼지만 알고 보니 그냥 보관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편찮으시고 병원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 주고 있었는데 지금 직접 가서 뭐 임대차 계약 쓰고 막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월세도 이번 달라고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너가 다 도맡아 해라 라고 해서 뭐 대리권을 받았다든, 아니면은 그 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나 병원비 들 때 좀 쓰라거나 해가지고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설령 뭐 형님 명의의 통장, 누님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보관을 한 거니까 이거는 상속재산으로 복귀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다시 상속 지분에 맞춰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여분은 뭐냐? 원칙적으로는 요 둘은 좀 약간 상이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기여,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상속 재산을 형성하거나 아니면은 불리는데 기여를 했다는 건데, 가장 직관적인 거는 그냥 병간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효도했다는 것도 포함이 돼요. 우리 판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평가노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큰형님, 큰 누님을 더 이뻐라 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생전증여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유류분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내가 법정 상속분 받아야 되는 거에 2분의 1, 절반만큼은 받아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말은 쉬운데 그러면 법정 상속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전액이 다 들어가는 거겠죠. 상속자산 다 복귀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사전증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공식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만약에 또 시간이 지났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뭐 1년보다 더 전이면은 뭐 유류분 산정 안 들어가고 막 지금 머리가 아파졌죠.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시면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기여분이랑 유류분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고려사항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내가 정말 상속재산 분쟁이 있을 때는 이런 디테일들을 내가 스스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재산 이게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건데 형님 누님이 부당하게 가져간 건지 아니면은 정당하게 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거,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벌 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예스입니다. 왜냐하면은 횡령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문서 위조라든가 이런 범죄 행위들에 연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관련해서는 또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친족 상도례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자식 다 이런 거를 친족이라 부르죠. 상도례는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11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우리 집에 있는 막 뭐 카드를 몰래 갖고 와가지고 어디서 문방구에서 막 긁었어요. 뭐 캐시 질렀어요. 자기 갖고 싶은 피규어를 샀어요. 물론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한 건 맞죠.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막 경찰서에 데려가가지고 너 이 자식 안 되겠다, 뭐 한번 형사처벌 받아야 되겠다, 소년범 돼야 되겠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다 큰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 친족 간의 재산적인 범죄,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했다거나 막 진짜 막 뭐 살인을 했다거나 그런 거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니까 더 가중 처벌을 해요. 하지만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우리 법은 그래도 뭐 이런 거 가지고 굳이 처벌을 하느냐, 가족 간의 문제다라고 해서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법 내용 중 하나예요. 친족상도례라는 게. 그런 걸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 잘못은 했지만 벌 주지 않는다. 참고로 이 친족상도례 관련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폐륜적인 자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거를 아무런 처벌 안 하고 오로지 민사적으로만 해결하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해 말에 이 민법이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어찌됐든 그래도 뭐 재산 범죄가 아닌 것들도 섞여 있으니까 이걸 형사 고소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민사와 형사의 구별을 제가 매번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민사는 약속 지켜라 혹은 돈 내놔라인 거고요. 형사는 벌 줘라인 거예요. 나쁜 사람이다. 근데 벌 받는다고 나한테 돈을 무조건 줘야 되나요?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민사적으로 하는 거랑 형사적으로 하는 거를 결국에는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다방면으로 압박이 되어서 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큰형님이 뭐 좀 많이 가져가셨어도 그래 우리 큰형님께서 우리 집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셨고 병간호도 많이 하셨으니까 저 정도는 당연히 가셔가셔야지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그냥 오케이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라고 하고 분쟁이 격화됐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법대로 하기로 했으면 돈을 받는 작업,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처벌해달라 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은 어느 정도 나의 민사 분쟁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뭐 사실 교수님들께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민사의 형사화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돈 받아야 되는 거를 형사 고소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되느냐, 그건 좀 다른 거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심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있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드린 거예요.
법적 조치는 뭘 취할 수 있을까? 아까 민형사 말씀드렸죠. 그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형사는 이미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횡령죄든 아니면 사문서 위조죄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니까 민사 위주로 말씀드리죠.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 확보. 여러분들이 이거 하늘하고 땅이 다 아는데 우리 형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남들이, 즉 경찰관이, 판사가 봤을 때 그렇구나, 원고, 고소인 말이 맞겠구나 라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뭐 전화든 등기부든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 건 저한테 여쭤보시고요. 그러면은 증거가 다 확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것들은 다 최대한 빨리 동시에 다 진행하는 게 맞아요. 제가 그냥 편의상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 말들일 거예요. 뭐 이걸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보전 처분이라고 합니다. 뭘 보전하나요? 내가 소송을 하는 동안에 돈을 빼돌리니까 그거를 못하게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압류 하면은 뭐 다 해결되고 돈 돌려받는다는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소송을 하는 동안 묶어놓고, 물론 이것도 더 강력한 압박 효과를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못 빼돌리고 내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다 사라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치예요. 자,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소송인데, 소송의 이름이 뭐 분할, 재산, 심판, 청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막 다른 것들이랑 병합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대표격인 걸 얘기를 드린 거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속 재산 침해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큰 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됐다는 걸 알자마자 내가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해본다, 뭐 변호사랑도 이미 여러 가지 일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뭘 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얼마 정도의 재산에 대해서 할지까지 전부 다 컨설팅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뭐 진행된 케이스가 있느냐 좀 궁금하다,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말만 있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가장 좀 전형적인 쉬운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케이스를 조금 각색해서 의뢰인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 가는 건데요. 이 케이스는 정말 중증 치매 상태셨습니다. 아예 뭐 혼수 상태에 비견되는 정도셨는데요. 현관호를 하던 큰형님께서 몰래 재산을 팔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팔고 그 돈으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거 시골에 어디 땅 있었는데 어디 갔지?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 분들께서 의뢰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신 거고요. 이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들 중에서 그 유형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유형이죠. 아예 그냥 무효인 케이스입니다. 뭐 무권 대리랑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 있었어요. 뭐 문서 위조도 있었고요. 아무튼 간에 증거를 바로 확보했어요. 다행히도 뭐 빨리 찾아오셔가지고 뭐 이체 내역이나 진단서, 그리고 또 문자 내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협조가 안 되는 자료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실제 했던 케이스 중에서는 어떤 요양병원에서 원래 간병을 주되게 하던 자녀분한테만 진단서를 드리거나 이럴 수 있지, 다른 원래 친족이라 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 이제 주 간병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 제공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 같은 거를 해서 그 병원, 법원을 통해서 병원에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내기도 했죠.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문제 있는 계약이다, 무효다 라는 걸 밝혀냈고, 그래서 환원했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그렇게 해서 원래 목대로 다 돌아온 그런 케이스고요.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한 케이스예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사건들도 저는 많이 해봤고요. 그런 사건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하나라도 누락되는 게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좀 감정을 추스르시고 나서 문제 있다 싶으면은 바로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현명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분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지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몰래 했는지, 그러니까 대리권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관계를 정리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권리를 되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이 상속재산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저는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 심준섭, 심포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